이재명 정부가 공중발사 초음속 미사일 개발을 중단했죠. 이거 전에 한번 잠깐 다뤘었는데 너무 약이 올라서 오늘 좀 깊게 다루겠습니다. 특히 이게 최근에 이제 우리가 초대형 수중 드론, 초대형 무인 잠수정 개발에 성공해 가고 있거든요. 이거랑도 맞물려 있습니다. 아무튼 중국 인민해방군, 중국 인민해방해군을 어떻게 하면 잘 보호해주고 섬길까? 뭐 여기에 아주 광분한 자들로 보입니다. 오늘 그 같은 이야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중발사 초음속 미사일 이게 좀 약간 무시무시한 물건입니다. 사거리가 300에서 400km 정도로 추정이 돼요. 그리고 이제 발사 플랫폼은 FA-50, 그 다음에 KF-21, 또 로열 윙맨, 그리고 모아브 이런 데가 발사할 수 있습니다. 잠재적 타깃은 누구냐? 이거는 북한을 넘어서요. 훨씬 넘어섭니다. 중국 군함, 그리고 중국 방공망입니다. 대레이더. 이걸 영어로는 시드 데드라 그러죠. 잠재적 위협 반경은 어디냐? 대만 해협에서 요동반도에 이르는 바다와 해안 전체입니다. 이게 KF-21이나 이 항공기가 출격을 하니까 그렇습니다. 효과는 어떻게 되냐? 중국 도발 의지를 억제하고 제1도련 방어를 강화합니다. 이게 굉장히 강력한 무기인데 기도 안 차는 방식으로 개발을 중단시켰어요. 저는 뭐 이재명이가 나와서 했다, 혹은 청와대 누가 나와서 했다, 혹은 국방부가 나와서 했다, 안규백이가 나와서 했다 이러면 이렇게 약이 안 오를 텐데 국방연구원 키다를 나와서 시켰거든요. 키다의 타당성 조사 연구를 명분으로 삼았습니다. 그때 키다가 발표한 게 뭐냐면 주변국, 인접국, 중국과의 장거리 교전 확률이 낮다. 그래서 개발할 필요가 없다. 그게 주요 이유였습니다. 이게 이제 말이 안 되는 게, 이거 정말 뭐 수사를 하든지 감사를 하든지 이래야 될 일이에요. 국정감사에서 조지든지 그래야 될 일입니다. 이 키다가 이런 걸 다루는 데가 아닙니다. 다시 말하자면 키다는 이 경제학적으로 봐서 이게 비용 효과를 분석해서 이게 이 방식보다는 저 방식이 낫다라는 거를 얘기하는 데지 군사 지정학적인 상황 판단을 하는 데가 아니에요. 키다가 이제 연구 보고서라고 따로 묶어내는 게 있는데 이때까지 이제 그 떠 있는 건 게시판에 떠 있는 건 89건이에요. 중국 다룬 것은 0건입니다. 얘들이 평소에 이런 걸 연구 안 하는 애들이라니까. 그리고 미국 바이든 정부의 대중 정책을 다루면서 간접적으로 언급했을 뿐이에요. 이런 식이죠. 미국의 대중국 통합 억제력 구축 동향과 한미동맹에 대한 시사점. 그러니까 미국의 정책이 한국의 한미동맹과는 어떤 관계가 있냐. 이런 식으로 보는 거지. 중국의 인민해방군이 이렇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대비해야 된다. 그런 연구는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는데요, 여기가. 머리털 나고. 그런데 느닷없이 중국 인민해방군과 교전할 위험성이 없으니까 이런 무기는 개발할 필요가 없다라는 식의 타당성 조사를 했다. 그건 타당성 조사도 아니거든요. 그건 정확히 표현하면 동북아 군사 지정학 조건에 대한 의견이에요. 그걸 타당성 조사라고 포장을 해서 비겁하고 비열하게 청와대와 국방부가 그걸 명분으로 내세운 겁니다. 난 유영원 그 의원 이런 거 보면서 왜 가만히 있는지 모르겠어. 뭐 어디가 구린 데가 맞나? 지난 10년 동안 카이다가 중국 인민해방군에 대한 구체적 위협을 평가하거나 그에 대한 대응 방안을 제시한 게 있나요? 0건입니다. 없습니다. 카이다의 문건들을 보면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는 중국의 군사력 증강 혹은 대만 해협 위기를 다루더라도 이에 대한 한국의 적극적 대응 방안, 예를 들어서 장거리 대한미사일을 사용한 해상 저지력 혹은 공격적 반격 능력이 필요하다. 뭐 이런 거는 전혀 언급한 적이 없어요. 얘들이.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이런 판단을 한 적이 없다니까 제 말은. 기존의 발표 자료에서 하나도 없었어. 두 번째 특징. 사돈 낱말하듯 리스크 관리를 항상 강조해요. 인민해방군과의 소통 채널을 유지해서 위험 요소를 관리해야 합니다. 긴장 고조를 방지해야 됩니다. 또 심지어는 한미동맹 프레임워크 안에서 억지력을 조정해야 됩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요. 미국을 뛰어넘을 수 있는 전략적 독침을 가지면 안 된다 이거. 왜냐? 그런 걸 갖는 순간 한미동맹의 프레임워크 바깥의 무기이기 때문에. 이게 특히 이런 식의 관점은 문재인 때만이 나와요. 그 사람들 먹고 살라 그래야 되니까. 세 번째 특징. 한국이 이러이러한 무기를 사용하면 서해에서 중국 인민해방 해군의 취약성을 극대화할 수 있다라는 그런 관점 한 번도 언급한 적이 없어요. 이번에는 서해에서 이러이러한 무기를 사용할 필요가 없다잖아.
오케이? 그러면 서해에서 이러이러한 무기를 사용하면 우리가 대응할 수 있다라는 얘기도 있었어야 되잖아. 그런 얘기가 없었다니까. 그러니까 이 집이 그런 걸 고민해 본 적이 없는 집이에요. 지난 10년 동안 중국의 움직임을 다룬 이런 그거는 4건이에요. 그 수많은 논문 중에 10년 동안 4건인데 제가 발견한 거는 예를 들어서 중국의 전반기 전략 동향 분석 21년이에요. 문재인 때 뭐 먹고 살라 그런지 인민해방군과의 소통 채널을 강화해야 됩니다. 뭐 이따운 소리예요. 여기서 결론이 그거야. 두 번째, 중국의 안보 정세 전망. 이건 이제 윤석열 대통령 때예요. 조금 이제 목소리가 살아나. 중국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한미 해군 합동 작전 능력을 강화해야 합니다. 이건 또 맞는 소리를 해. 이 사람들 참 먹고 살려고 카멜레온처럼 참 여러 가지로 고생합니다. 24년에 윤석열 대통령 때 시진핑 3기 중국의 국방 군사 정책 동향과 시사점이라고 하는데 여기서도 꽤 또 윤석열 정부 때는 또 말이 되는 소리를 해요. 한반도와 제일도련에 대한 압력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한국 공군의 역량 강화가 필요합니다. 여기선 또 말이 그럴듯한 소리를 해요. 근데 구체적인 무기는 언급을 한 적이 없어요. 중국이 어떠한 상황이고 거기에 대해서 한국이 이런 종류의 무기 체계를 가져야 된다라고 얘기한 적이 없다니까. 이번에 한국이 이런 종류의 무기 체계를 가질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 전에 한 번이라도 한국이 이러이러한 종류의 무기 체계를 가질 필요가 있다라고 말한 게 있었어야지. 그런 고민이 없는 데라니까. 그냥 그 한국의 뭐 감시 정찰이 필요하고 주한미군과 협조해야 되고 기껏해야 거기까지예요. 그것도 윤석열 정부 때. 그리고 이제 이재명 정부 들어서는 또 색깔을 또 바꿔야죠. 그래야 살아남겠지. 예, 참 먹고 사니즘이 참 이렇게 구차합니다. 한반도 위기와 대만 사태 동시 발생 시 북중러의 전략적 계산. 이건데 핵심은 뭐냐면 중국 스스로가 대만에서 문제 일으킬 때 한반도에서는 문제를 안 일으키려고 한다. 그리고 함의는 뭐예요? 대만에서 문제 일으킬 때 우리가 함부로 뛰어들지 말고 가만히 있으면 우리는 태풍을 비켜갈 수 있다. 그게 함의가 되겠죠. 근데 그렇게 결론을 내리면 또 욕을 먹으니까 뭐 소통 채널을 강화해야 되고 한미 간의 공조를 강화해야 됩니다. 뭐 이렇게 또 말은 뒤에 가서 얼레벌레 업어무려. 그런데 핵심은 이 논문의 핵심은 뭐냐면 중국이 그러니까 동시 패션으로 문제를 안 일으킨다. 그걸 네가 어떻게 개런티하냐고. 동시 패션으로 일으키지. 사실상 일으키죠. 왜냐하면 북이 핵을 무장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일으키고 있는 상태인데. 그러니까 이 집이 대개 요 정도까지만 얘기를 하지 어떤 무기 체계가 필요하다, 필요 없다. 그러니까 이 군사 지정학적 관점에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중국 함정을 장거리에서 억제할 수 있는 그런 무기 체계가 필요하다. 공중발사 무기 체계가 또 필요 없다. 이런 종류의 문제를 이때까지 한 번도 다룬 적이 없는 집이에요, 이 집이. 그건 또 왜 그러냐면요. 이 카이다의 본업이 뭐냐면 타당성 조사 영역기관이에요. 그러니까 비용 효과 분석해서 돈 받는 데예요. 그리고 이거는 국방전략, 군사지정학 전략 분야가 아니야. 공학과 미시경제학의 분야예요. 그래서 거기 박사님들이 여러 분 계시는데 99%는 어떤 분들이냐? 전공 분야가 공학, 계량경제학, 미시경제학, 산업공학, 통계학입니다. 99%가. 그리고 그래도 그 명칭에 국방이 들어가 있고 그 조직의 목적에 보면은 뭐 국방 전략을 연구한다 뭐 이런 게 있어서 뭐 곁에 이제 좀 그 양념으로 혹은 밑반찬으로 혹은 양념으로 뭐 이런 글을 좀 쓸 수 있는 사람이 몇 명 껴 있어요. 근데 거기가 메인이 아니에요. 그리고 거기에 집중적으로 연구를 안 해요. 그런데 이런 데에 보고서를 바탕으로 해서 굉장히 중요한 무기체계의 개발을 취소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태아 살해를 했는데 지금 개발 중인 거니까 태아 상태잖아요. 태아 살해를 했는데 겁이 나니까 국방연구원 뒤에 숨어서 이 살인범들이 살해를 한 거예요. 국방연구원은 먹고 사니즘 문제가 있으니까 그 앞에 나가서 춤을 춰준 거고. 아유, 참 보고 있으면 구역질 나죠. 그러니까 자격 없는 돌팔이 연구 뒤에 숨어서 중국 견제 무기 프로젝트를 죽인 국방부와 청와대입니다. 애초 서해에서 인민해방군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마하 3으로 내리꼽히는 공중발사 초음속 미사일이 필요합니다. 필요하지 않습니다. 라는 어떤 결론이든 그런 결론을 가진 보고서를 쓸 수도 없고 쓸 자격도 없는 조직이에요. 왜냐하면 그런 종류의 고민을 해온
조직이 아니고 그런 종류의 고민을 할 수 있는 인력을 보유한 조직이 아니에요. 여기가 애초 중국과의 충돌 위험성이 극히 낮거나 없기 때문에 마3으로 내리꼽히는 공중발사 초음속 미사일을 개발할 필요가 없습니다 라는 결론을 내리거나 이 결론 내린 거거든. 그에 관한 연구를 진행할 자격이 없는 조직이에요. 애초 그와 같은 군사지정학적 판단과 전략을 이렇게 검토할 수 있는 그런 조직이 아니에요. 여기가 극단적으로 말하면은 비용 효과 숫자 계산하는 데라니까. 그거 용역해가지고 먹고 사는 조직인데. 그러면 키다에 대고 이런 국방 전략, 군사지정학 전략에 대한 의견을 내놔봐 라고 용역을 때린 그런 작자가 있을 거 아니야. 그 작자가 누구냐 이거야. 그게 청와대에 있냐 국방부에 있냐. 혹은 둘이 같이 했냐. 두 번째로 그런 용역이 떨어졌을 때 키다의 임원이란 자가 우리는 그런 용역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이 없는데요 라고 마땅히 그걸 거절했어야 되는데 그걸 널름 받아 먹었잖아. 이런 돌팔이 연구를 받아 먹은 거 아니야. 누가 받아 먹었냐 이거야. 받아 먹기로 결정한 게 누구냐 이거. 이거 다 감사 혹은 수사 대상인 사안들이에요 이거 지금. 그래서 우리 같은 뭐 평범한 사람, 보통 사람 입장에서 이게 어떻게 보이는 거냐면 국방부와 청와대가 키다를 시켜가지고 돌팔이 연구를 하게 만들고 이 돌팔이 연구 뒤에 숨어서 공중발사 초음속 미사일 프로젝트를 태아 살해한 거예요. 그럼으로써 인민해방군을 보호한 거야. 그럼으로써 간접적으로는 중국 유일의 방위조약 동맹국인 북한을 보호한 거예요. 생각할수록 약이 오르죠. 예. 그럼 이런 종류의 무기에 대해서 우리만 뭐 별종나게 한 거야? 아니에요. 미국과 유럽 다 해요. 우리도 해야지. 미국 어떻게 해왔을까? 미국은요 이런 종류의 무기에 있어서 근본 제약이 뭐냐면 새로 개발할 때 무조건 F-35 뱃속에 들어갈 수 있게 개발합니다. 그게 AGM-88G예요. 이게 대레이더, 즉 시드 데드 미사일인데 이게 2017년에 처음 배치되기 시작하거든요. 전체 길이, 전체 무게, 탄두 무게가 뱃속에 집어넣어야 되니까 제한이 돼요. 그래서 파괴력이 제한이 돼요. 사거리도 비교적 짧아요. 150에서 200km예요. 그리고 이 대레이더 미사일을 먼저 만들고 이를 지상, 해상 고가치 파괴 미사일로 변주했어요. 그게 AGM-88JCO예요. 그 올해 막 배치 지금 초도 배치 진행 중인 거예요. CO는. 보면은 길이는 4.17m 정도, 4m 정도예요. 직경은 한 2m 54, 요 정도 돼요. 예. 전체 무게 상당히 가벼운 편이죠. 360에서 400kg. 탄두 무게도 가벼워. 70에서 90kg. 추진 방식은 고체 로켓. 속도는 마하 3.0이 좀 넘어 나가고요. 최대 사거리는 150에서 200km. 타겟은 대레이더 시드 데드고 옆에 88JCO는 시드 데드를 제가 복사 붙이기를 잘못한 거예요. 이거 시드 데드 아니고요. 이거는 지상, 해상, 고가치. 예. 그냥 일반적인 거 다 노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앞에 시커가 다르죠. 물고 들어가는 그 센서 이런 조정 방식이. 미국이 이렇게 해왔어요. 그럼 유럽은 어떻게 하려고 하고 있냐? 유럽은 아직 하지는 않았는데요. 그러니까 물건이 나오지는 않았는데 지금 열심히 개발하고 있어요. 영국, 독일, MBDA가. 이 물건을 유럽에서는 이름을 스트라토스 RS라고 불러요. 무게 탄도 사거리가 미국에 비해서 2배야. 그래서 이건 처음부터 이중 목적으로 딱 디자인한 거예요. 한편으로는 레이더를 때릴 때 레이더만 치는 게 아니라 레이더 부근에 있는 레이더 부근에 뭐 지휘 통제소도 있고 뭐 발사 포대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게 뭐 반경 200m 안에 있다. 그럼 이게 탄도가 크기 때문에 그 탄도 안에다가 자탄을 집어넣으면 광역 제압을 해버리거든. 대레이더 광역 제압. 그 다음에 대함 대지 대량 파괴. 이런 걸 목적으로 해요. 두 개를 다 한꺼번에. 그래서 아까 보면 길이가 한 1m 이상 더 깁니다. 5m에서 5.3m. 직경이 아까 250mm였는데 여기는 350mm에서 400mm까지 가요. 400mm 이만하잖아. 예. 무게가 2배 아니에요. 아까 400kg가 좀 안 되는데 여기는 800kg까지 된다고요. 탄두 무게가 2배가 넘죠. 150에서 200kg. 추진 방식이 덕티드 램젯. 이걸 SDR이라 그러거든요. 덕티드 램젯. 예. 처음에 고체 로켓으로 먼저 좀 속도 좀 올리고 덕티드 램젯으로 날아가는 그런 방식이에요. 최대 속도는 마하 3.5. 최대 사거리 아까 150에서 200km인데 그거에 2배 나와요. 300에서 400km. 굉장히 멀리 가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
공군에 이런 게 있으면 서해안에서 중국 배가 못 가버려요. 타겟은 대함대지 및 광역 대레이더 둘 다예요. 대레이더도 하고 대함대지도 하고. 자, 유럽이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한국에서 태아 살해당한 비운의 미사일은 어떤 거냐? 유럽이랑 똑같아요. 여기서 보시면 전체 길이 5m 안팎 똑같죠? 직경 350에서 400mm 똑같죠? 전체 무게 700에서 800이고 이쪽은 750에서 850. 이거 다 추정이에요. 일부 부분적인 데이터 가지고. 탄두 무게 150에서 200kg, 150에서 200kg 똑같죠? 그 다음에 추진 방식, 덕티드 램제 똑같죠? 속도, 유럽권 마하 3.5 이상이라고 하는데 여기는 이제 머리 긁으면서 마하 2.5, 3.0. 이게요, 믿으시면 안 돼. 뭐냐면 엄살 부리려면 얼마든지 부려요. 유럽에서는 우리는 저게 기본적으로 평균 2만 메타, 15,000m에서 날아가기 때문에 3.5 나옵니다. 근데 여기는 이제 계산할 때 평균 6,000m, 3,000m에서 날아가는 걸로 계산해. 그럼 갑자기 사거리가 줄어들고 속도가 줄어들어요. 실제로는 나오지도 않은 물건 가지고 이런 거는 함부로 얘기를 못 해요. 단지 덕티드 램제시고 그러니까 아마 속도 굉장히 빠르고 멀리 갈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실제로 멀리 가요. 그렇게 엄살 부리는데도 최대 500km까지 갈 수 있다고 해놨어요. 여기 보면. 타겟은 두 종류 한꺼번에 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발표는 공중발사 대함 미사일 2, 대함 유도탄 2 이렇게 돼서 함정을 겨냥한 걸로 돼 있는데 요새 워낙 전자나 센서가 발달했기 때문에 앞에만 갈아 끼우면 이게 바로 광역 대레이더가 돼요. 그래서 제가 약이 오른다는 거예요. 이거 정말로 전략적인 무기인데 청와대와 국방부가 중국 인민해방군을 보호하기 위해 참 나설 만한 무기죠. 무서운 무기입니다. 그래서 나섰을 겁니다. 근데 직접 나서기는 겁나니까 국방연구원 키다를 앞장 세워서 돌팔이 연구를 하게 만들고 그 뒤에 숨어서 태아 살해를 저지른 겁니다. 태아 살해범들이죠. 네, 여기서 잠시 세뇌 탈출 안내 말씀드리고 이거랑 지금 비슷한 일이 어디서 벌어질 거라고 생각이 되냐면은 지금 세계에서 자랑할 만한 초대형 무인 잠수정의 개발이 거의 돼가고 있거든요. 거기서도 이거랑 비슷한 일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복장이 터진다. 그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세뇌 탈출 좋아요, 알림, 구독은 머스트입니다. 그리고 여유가 좀 되시면은 회원가입 해주시고요. 또 여유가 되시면은 자율 구독료 많이 부탁드립니다. 엊그저께죠. 말하자면 굉장히 큰 초대형 무인 잠수정 개발이 많이 진전이 됐다. 내년까지 끝난다라는 공식 발표가 있었어요. 이걸 MRX라고 합니다. MRX가 공식 이름이에요. 위쪽에서. 근데 MRX가 뭐냐면 Mission Reconfigurable 그런 뜻이죠. 그게 뭐냐면 임무 설정형 대형 잠수정. X는 X-large. 그런 뜻이에요, 이게 MRX가. 그 얘기 뭐냐면은 이런 종류의 미션을 바꾸려면요. 이게 앞뒤에 두 동강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두 동강을 벌리고 거기다가 중간에 적재 세션, 페일로드 섹션을 끼워 넣어요. 그래서 이렇게 길어지면서 여러 종류의 미션이 되죠. 이걸 그렇게 설계해요, 이런 거 할 때. 그러면 이게 얼마가 지금 적재 세션이 몇 메타짜리가 끼어들지 모르잖아. 그래서 지금 발표되는 건 뭐냐면 그거 안 끼워 놓은 베이스라인을 발표하는 이걸 베이스라인이라 그래요. 이 베이스라인이 적재 세션 아직 안 끼워 놓은 게 발표에 따르면 배수량인 것처럼 해서 50톤이라 그래. 보통 우리는 잠수함 같은 거 톤할 때 배수량 계산하잖아요. 길이가 20m, 전체 폭과 높이가 3m. 그런데 통상 수중 드론의 무게는 배수량이 아니라 공중 중량이에요. 드라이 웨이트예요. 잠깐만요. 이게 무슨 얘기야? 채워넣어야 될 부품 좀 빼면 훨씬 더 무거운 것도 낮게 표현할 수 있잖아. 눈속임할 수가 있다고요. 엄살 부릴 수가 있다고. 그래서 이 공중 중량 가지고는 사실 잘 몰라요. 무조건 이럴 때는 뭘 봐야 되냐면요. 배수량을 봐야 돼요. 그러니까 최적을. 배수량이라는 건 얘가 물속에 잠겼을 때 밀어내는 물의 양. 그게 115에서 120톤 안팎입니다. 얘가 물속에 잠겼을 때 물어내는 무게의 양이 굉장히 큰 애예요. 베이스라인만. 그럼 여기다가 중간에 거 붙이면은 180톤, 200톤 된다는 얘기야. 중간 섹션 집어내면. 굉장히 큰 애예요. 굉장히 큰 애입니다, 이거. 그러면 이제 중간에 끼워넣는 이 적재 섹션이 있잖아요. 이 적재 sek션 연장 기준으로 해서 보면 오르카보다 유리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어떤 중간 토막을 끼워 넣어 가지고 연장을 하려면 양쪽이 좀 두툼하게 좀 단면적이 커야 보다 긴 놈을 끼워 넣을 수 있잖아. 단면적이 무려 40%가 더 크다고요.
오르카보다. 한국 MRX가. 단면적이 더 크기 때문에 훨씬 더 굵은 뼈대를 쭉쭉 걸어낼 수가 있고 훨씬 더 굵은 뼈대를 걸어낼 수가 있으니까 훨씬 더 긴 적재 섹션을 끼워놓을 수가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베이스라인 20톤짜리 일본에서 개발하고 있는 거, 베이스라인 10톤짜리 독일에서 개발하고 있는 거, 이런 건 껌이에요. 우리의 MRX에 비하면 껌이야. 그래서 우리 MRX는 내부에 디젤 발전기까지 아마 설치하게 될 거예요. 미국 오르카가 내부에 디젤 발전기 설치하거든요. 피스톤 발전기. 우리 그렇게 될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뭐 10,000km 뭐 운행할 수 있고 굉장히 오랫동안 자망할 수 있고 그렇게 돼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량을 믿지 말고요. 그러니까 공중 중량, 드라이 웨이트 믿지 말고 최적, 디스플레이스먼트, 배수량을 봐야 됩니다. 50%가 더 커요. 오르카 베이스라인하고 MRX 베이스라인을 비교해 보죠. 길이가 오르카는 15.5m, 우리는 20m예요. 빔, 그러니까 폭이죠. 폭이 오르카는 2.6m, 우리가 3.0m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0.4m 더 커. 길이는 우리가 4.5m 더 길어. 단면적은 오르카가 그러니까 5.31 제곱미터, 우리가 7.07 제곱미터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33%가 더 단면적이 커요. 그다음에 이렇게 해서 아직 뭐 이렇게 싹 유선으로 뽑았으니까 옆구리도 좀 매끈하게 깎고 해서 단면적을 정확하게 이렇게 계산해야 되잖아. 대충 최적을 보면 오르카가 82.3 세제곱미터, 그리고 뭐 오르카는 많이 깎기가 싫어서 오르카는 그냥 좀 많이 살려줬어요. 많이 살려줘가지고 80 세제곱미터로 받고 우리는 10몇 프로 깎아버렸어요. 15% 정도. 우리가 140, 대충 윤곽선으로는 141 세제곱미터인데 우리 건 많이 깎아서 120에서 125 세제곱미터 나와요. 120만 보더라도 50%가 더 큽니다. 베이스라인이 우리께. 최적이. 그러니까 뭐 50톤 규모 똑같네. 오르카도 베이스라인 50톤, 우리도 베이스라인 50톤. 베이스라인은 그때 그 50톤 믿지 마시라니까. 그 발표된 50톤은요. 그러니까 최적 50톤이 아니라 공중 중량 50톤이에요. 최적 50톤 할 때는 그때는 입방톤이거든요. 그러니까 1 입방미터를 1톤이라 그래요. 보통 조금 넘어. 근데 아무튼 1 입방미터 1톤이라 그러는데 여기는 공중 중량 50톤이에요. 그러니까 그 50톤 보시면 안 되고요. 실제로 최적을 봐보면 최적에서 우리가 오르카보다 50% 정도나 더 큰 대형 최적이에요, 이거. 자, 그래서 이런 걸 가지고 서해남해에서 잠복 감시하면 중국 이면 해방군을 손바닥 위에 들여다보게 돼요. 이런 작전을 뭐라 그러냐면 아쿠스틱 인텔리전스, 그러니까 음향 정보 작전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하이에서, 그러니까 다이렌 텐진에서부터 샹하이까지를 감시한다고 했을 때, 감시하게 되면 여기에 드나드는 조그만 어선까지 수만, 수십만, 수백만 척의 배가 만들어낸 성문, 수백만까지 안 되고, 그러니까 수만 척일 거예요. 10만도 안 될 거예요. 아쿠스틱 핑거프린트죠. 거기에 대해서 주민번호를 등록해서 관리할 수 있어요. 그러면 몇 척 건조하면 돼? 15척에서 24척 뿐이야. 1,000억 든다? 그러면은 1조 5천억, 뭐 2조? 500억 든다 그러면은 한 8천억에서 한 1조 정도 들어요. 껌값이지. 해군 장비 치고는 껌값이죠. 그래서 몇 척 필요하냐 한번 보면 제1구역이 2척 필요해요. 여기에 뭐가 있냐면 제1구역에 보하이, 다렌, 훌루다오에 중국 전함 및 잠수함이 많이 드나들어요. 훌루다오가 중국 잠수함 건조 기지예요. 저기. 제2구역은 칭다오 레넌강인데 이건 칭다오 잠수함 기지 중심의 중국 잠수함 감시죠. 칭다오에 중국 최대의 잠수함 기지가 있거든. 제3구역은 서해 남부예요. 우리로 치면 이제 제주도 목포에서부터 서쪽으로 쭉 간대. 여기가 서해 남부를 오가는 선박 전체를 감시할 수 있죠. 여기 한 척 들어가요. 제4구역은 샹하이 및 양쯔강 하구입니다. 여기 뭐 호동 중화조선소, 호동이 뭐 후동이냐? 예, 후동 중화조선소, 장난조선소, 강남조선소 이런 거가 이제 중국의 정말 넘버원으로 꼽히는 그 전함 조선소들이거든요. 거기를 감시하면서 진수 단계부터 추적하고 또 동중국해 활동을 감시하죠. 여기에 2척 들어갑니다. 워낙 그 배들이 많이 드나드는 데라. 그러면은 작게 보면 여기에 몇 척이야? 전체 6척이고 많이 보면 여기에 7척 들어가잖아요. 거기에 3배에서 4배 봐주면 돼요. 그래서 대충 15척에서 24척이면은 된다. 네. 그렇게 계산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중국 해군을 한 1년 정도 운영하고 나면
중국 해군을 눈앞에서 딱 들여다보고 있는 거야. 어디서 배가 나왔구나. 들어가네. 오늘은 저 배가 좀 엔진 소리가 좀 나빠졌는데 잘 나가다가 좀 끼룩끼룩 하는데 저거 조금 있으면 이제 저거 받으러 가겠네. 다 나오는 거예요. 100%. 천안함 같은 건 있을 수가 없어요. 천안함 폭침 같은 건. 너무 끔찍하죠. 그래서 이 중국 인민해방군 또 중국 인민해방군을 보호하기 위해서 안달이 나 있는 이재명 더불당 종중 이자들이 과연 이거 할까? 글쎄요. 미루어 짐작하십시오.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될게요. 미국이 80년 만에 처음으로 중국 공산화 이후 처음으로 중국을 가장 중요한 적으로 삼았습니다. 6.25 때 중공을 어떻게 받아들인 거야? 우리한테는 주적이죠. 걔들이 300만 싸우러 왔으니까. 미국한테는요. 싸우긴 중국이랑 싸우는데 그 당시에 중공은 미국 눈에는 스탈린의 시다발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의 핵심적 주적, 그러니까 arch adversary, arch enemy가 아니죠. 두 번째죠. 그 다음에 1971년에서 1991년의 중공은 우리한테는 주적이지 아직. 우린 그때 중공이라고 불렀습니다. 국교 정상화 전입니다. 미국한테는 소련 포위 파트너죠. 굉장히 우리가 딜레마가 있던 시대예요, 이때가. 그 다음에 이제 뭐 소련 망한 다음에 세상 다 바뀌었는데 중국이라는 도 이제 수교하고 그렇게 되죠. 그럼 그때부터 이제 하이퍼 글로벌리즘의 시대가 오는 거지. 그러니까 1992년에서 2017년 사이 이때 중국은 뭐냐? 뭐 백모 같은 원칙주의자, 우리 시청자님들 같은 이런 반공주의자한테는 주적이지 여전히 컨셉이. 근데 세상에서는 세상의 흐름은 어떻게 하냐? 중국인들 착해지고 있어요. 네, 띵호아 좋아요. 이게 주류야. 우리는 수국골통 전쟁관 같은 사람이고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시대랑 안 맞는 존재가 된 거죠. 한 25년 동안. 2018년 이때가 이제 미국이 관세 전쟁 시작할 때예요. 거기서부터 2022년 사이에 중국은 어떤 거냐? 미국한테는 주적으로 변화 중이고요. 한국에겐 동산 앞에 태산이죠. 한국을 태산 앞에 동산이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한국의 중국은 동산 앞에 태산이지. 아니 제 말이 아닙니다. 존경하는 문재인 각하님의 어록에서 갖고 온 겁니다. 그럼 2022년에서 2024년 사이에 중국은 어떠냐? 이때가 이제 미국은 바이든 대통령, 한국은 윤석열 대통령일 때죠. 미국에겐 원칙상 주적이에요. 바이든 때 중국을 그렇게 많이 안 몰아붙였어요. 주적이라고는 규정을 했는데. 윤석열 대통령한테 주적이죠. 그리고 한국 정치 언론에겐 아직은 안미경주기야. 그래서 윤석열은 멍사 모르고 날뛰는 사람이에요. 한국의 언론, 조선일보 같은 데서 관점에서 봐도. 그럼 2025년부터 중국은 어떤 상태냐? 미국엔 완전히 이제 저건 무릎 꿇려야 될 혹은 뭐 완전 벼랑으로 몰아야 될 신냉전의 대상이 되어 있고요. 우리 자유공화파, 우리 같은 사람들, 시청자들 같은 분들한테는 확실히 주적이고요. 이재명 더불당한테는 글쎄 보호해야 될 대상 같아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이렇게 이제 세상이 바뀌고 있으니까 이제 자주국방이 무엇인지 그 군사사상적 전략적 원칙을 말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아니 클린턴 대통령이 나와가지고 장점이 나고 뽀뽀를 하다시피 좋아서 죽고 못 살고 날뛰면서 중국에 대해서 우리가 당신들을 햇볕으로 품어드리겠습니다. 인게이지먼트. 그렇게 말하고 있는 와중에 백모 같은 자가 나서서 저거는 인류의 주적이야, 우리의 주적이야 하면 그거 세상에서 말이 안 먹히죠. 따라서 자주국방이 뭔지 얘기도 못해. 그때는. 이제 얘기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이제 당당하게 몇 년 만에? 70년 만에. 6.25 이후 처음으로. 그래서 이제부터 막 퍼뜨려야 돼요. 이런 얘기를. 잠재적 주적은 중국이다. 그 다음에 서해 및 중국 해안 지역이 잠재적 핵심 전장이다. 나 문근식 선생한테 묻고 싶어. 잠재적 주적이 누구예요? 잠재적 핵심 전장이 어디예요? 잠재적 핵심 전장이 만약에 서해 및 중국 해안이라 그러면 공격 원잡은 급하지가 않지. 여기 못 들어가니까. 도산 안창호도 못 들어가는데. 세 번째, 하이난 다이렌 메가 정구를 피할 수 없다. 그리고 붙게 되면 이렇게 하이난에서 저 남쪽 하이난에서 저 북쪽 다이렌까지 확대하는 것이 유리하다. 다시 말해서 중국은 살라미로 나가려고 그런다. 중국은 국지전으로 몰고 가려고 그런다. 필리핀 주업해갖고 남중국 해먹고 대만 주업해서 대만 먹고 그 다음에 또 서해는 야금야금 들어오고 그 다음에 또 딱 봐가지고 동중국해 주업해갖고 일본 먹고 이렇게 하나씩 끊어가지고 먹으려고 그러죠. 반면에 우리는 서방은 미국은 제일도련 연합군 전쟁으로
이거를 규정을 하고 한꺼번에 딱 어깨에 스크럼을 짜고 버텨야 중국이 그 짓을 못한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런 과정이 워낙에 거치니까 미국도 항상 그 정치 세력이 어떠냐, 그 정치 세력이 그 미국 국내 정치 상황에서 어떤 위치에 몰려 있냐에 따라서 언제 이게 또 이렇게 우리 배신 때리기, 따돌리기를 할지 모르거든요. 그걸 예방하는 막강 군사력을 갖고 있어야 된다. 우리가 막강 군사력 갖고 있으면 미국이 함부로 배신 돌리기, 따돌리기를 못해요. 우리랑 다 상의해야 되니까. 안 그러면 우리가 튀어나와서 치는 수가 있는데. 또 그런 의미에서 진정한 한미동맹은 함께 또 따로해요. 이스라엘 방식이죠. 이스라엘이 트럼프와 약간 긴장이 가졌다가 또 같이 했다. 긴장 가졌다 같이 했다 그러잖아요. 그게 맞는 방식이에요. 나라가 다른데 입장이 다르고 국내 정치 상황이 다른데. 자, 이렇게 자주국방에 관한 군사 사상을 정리함에 따라서 이제 자주국방에 관한 군사 독트린을 말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이제야. 첫 번째, 중국의 A2AD를 뒤집어야 돼요. 이거 누구만 할 수 있냐? 오직 한국만 할 수 있어. 중국의 A2AD라는 건 뭐냐면요. 가까이 오면 갈긴다. 근데 가까이가 점점 늘어나. 이제 1600km까지 가 있어. 그러니까 저기 어디야? 요코스카 항구까지 가 있어요. 도쿄. 한국과 주한미군은 야, 너희 특권층 마을이 여기서 1000km밖에 안 돼. 그러니까 저쪽은 가까이 오면 조진다는데 우리는 야, 이미 가까이 있거든. 옛날부터. 수천 년 전부터 어쩌려고 이거죠. 그래서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주한미군이 자꾸 이런 요새 이런 지도를 쓰는 거라고요. 가만히 요새 중국이랑 이제 제대로 딱 중국을 주적으로 보고서 제대로 딱 정색을 하고 들여다본 게 70년 만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중국 공산혁명 이후 처음이에요. 1949년 이후로. 제대로 들여다보니까 어이씨 이거 한국이 장난 아니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얘들이 군사력도 강해. 얘들이 반도체도 강해. 얘들이 BTS도 나와. 얘들이 원자력 발전소도 나와. 그러니까 이제 머리가 복잡하지 계산이. 요새 굉장히 복잡해요 미국. 예. 얼마나 복잡하면 대사를 미셸 스틸 같은 분을 보냈겠어요. 열렬히 환영합니다. 예. 스틸 대사님. 나는 그분 미셸 박이라고 부르지 말라고. 한국계냐 아니냐 중요하지 않아. 물론 중요한데 그건 자꾸 감춰야 돼. 왜 그걸 자꾸 미셸 박이라고 불러? 미셸 스틸이지. 말은 똑바로 불러야지. 그러니까 스틸 대사님. 예. 환영합니다. 자, 두 번째. 군사 독트린. 일본을 끌어들여라. 오직 한국만 일본을 정신 차리게 만들 수 있다. 일본은 어떤 관념에 함몰돼 있었냐면요. 우리는 후방이야. 6.25 때도 후방에서 우리는 후방으로서 역할을 잘하면서 그때 참 우리 경제 부흥했지. 우리는 후방이야. 그게 지금 다 깨져나가고 있거든. 왜냐? 중국이 말하는 A2AD. 이 나발에 들어오면 이 나발이가 점점 번져갖고 지금 1600km 정도까지 번졌단 말이에요. 일본이 다 들어와, 이제는. 그러니까 일본에서 미치고 환장하려고 그러지. 야, 너희가 A2AD 확대하니까 우리가 무장 강화할 수밖에 없잖아. 이 멍청한 놈들아. 야, 우리랑 한국이랑 같아? 둘은 구별해야지. 아이, 전쟁은 대한해협 서쪽에서만 해, 임마. 이게 일본이 하고 싶었던 말이라고. 사실 그걸 표현해 왔었고. 1971년에, 72년에 닉슨이 2월 달에 정상회담 하자마자 뽀로로 달려가서 다나카가 샹하이에서 주울레 만나가지고 중일 국교 정상화를 하잖아요. 거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중일 전쟁에 대한 배상 문제는 타이완이랑 이게 끝났으니까 그걸 앞으로 중국은 거론하지 않는다. 중일 전쟁 배상 갖고 이제 중국이 주장하기 시작하면 골아파지니까 그거를 화급하게 진화했어요. 자기 앞가리 마느라고 정신없었다고 일본. 정신없었어요. 거기도 슬픈 나라야. 아주 역사적으로는 업보가 커갖고 참. 예. 그러니까 일본은 항상 그렇게 자기는 한 발 뒤에서 물러나 있잖아. 특히 한반도에 대해서는 뒤에서 물러나는 정도가 아니라 북한에 저기 10만 명 보내갖고 김일성이한테 딱 외화벌이 빨대를 박아준 거 아니야. 외화 송금 빨대를. 제일 깊어 10만 명. 북한이 핵실험하기 전까지는 조총련을 타치를 안 했잖아요. 보호해줬잖아. 문세강이가 와서 여기 박정희 대통령 죽이려고 하다가 실패해갖고 유경수 여사를 숨지게 만들었는데 그때도 75년도가 74년이죠. 그때도 저기 조총련 안 따라잡았다고. 그러니까 계속해서 대한민국의 이렇게 밑둥을 갉아먹고 치는 거를 좋아하지. 그런 근성이 있어요, 그 집이. 그 자기들은 햇빛 뜨는 후방에 있다. 그 자기들은
그냥 앞에서 벌어지는 일 즐기면 된다. 이런 식의 관념이 오랫동안 지배해 왔다고요. 불과 한 10년 전까지. 근데 그게 중국이 갑자기 이제 뭐 군 현대화 시키면서 공격적이 되니까 그게 이제 다 무너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아직도 제대로 대응을 못 하고 있어요. 이걸 엉덩이를 누가 걷어차 줄 수 있냐? 한국이 걷어차요. 한국에 KF-21 막 빙빙 날아다니고 국산 미사일 막 달려서 왔다 갔다 하고 하면 뭔가 정신 좀 들겠죠? 예. 그리고 세 번째, 이제 자주국방 독트린을 말할 수 있게 된 거죠. 예. 이게 뭐냐면은 세 번째 독트린이 뭐냐? 제일들은 연합 AI 킬랩이죠. 그러니까 미국, 한국, 일본, 대만, 필리핀 그리고 자동방으로 오는 게 오스트레일리아 6개 나라의 그 제일들은 AI 킬웹이에요. 다시 말하자면 일본의 위성에 발견한 걸 가지고 루선 섬에 있는 필리핀 군이 대한 미사일로 때릴 수 있는 거. 중간에 미국망 타고 작동해서. 이게 이제 제일들은 AI 킬웹이고 이게 중국의 악몽이에요. 그럼 이게 다 미국의 그거랑 같이 작동하고 있는 거거든. 그 첫 모델 케이스가 뭐야? 이게 한미연합군이라고요. 한미연합군이 이걸 위해서 그 바탕을 이루는 합동 전 영역 지휘 통제 JADC2를 통합해 왔잖아. 이때까지. 일본은 그 통합 안 해왔었어요. 최근까지. 일본은 미사일 방어만 돼 있어. 한국은 육해 공군을 다 통합시켜 왔잖아요. 그 방향으로 왔잖아. 그렇게 미국이 감명을 받아가지고 우리 미군의 합동 전 영역 지휘 통제 JADC2는 처음부터 만들 때 다른 나라와 어떻게 연합군을 구성할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에 담고 만들어야 돼. 그래서 이름을 바꿨어요. CJADC2로. 연합군을 위한 JADC2예요. 미군은 CJADC2예요. 이름 바꿨다고요. 컨셉을 바꿨다고요. 그게 언제 벌어진 일이냐? 윤석열 대통령 때 2023년에 벌어졌어요. 그래서 남중국해에서 보하이만까지 하나로 움직이는 센서 슈터야. 어느 나라의 센서가 느낀 거거든 어떤 나라의 무기든 그냥 타격 무기든 그냥 바로 연결된다는 거죠. 그래서 킬웹을 만드는 거죠. 중국은 국지전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 승산이 있어요. 그러게 하려 그래. 그런데 그게 안 돼요. 중국 스스로가. 왜냐? 북한을 무장시켜 놨잖아. 핵무장, 탄도미사일. 주한미군이 전략적 유연성을 발휘해서 움직여야 되고 우리도 서포트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당연히 쟤들도 문제 일으키려고 그러지. 우린 그렇게 가야 돼요. 우리만 따로 떼놔가지고 거기 문제 터져도 좋아. 옛날 일본 근성 발휘하다가 우린 골로 가요. 왜냐하면 우리가 최전선이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같이 움직이는 게 100번 유리해요. 같이 움직이는 게. 우리 최전선이잖아. 잠재적으로 제일 위험하잖아. 같이 움직이는 게 100번 유리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은 필연이죠. 이런 게 이제 우리 군사 독트린이 되는 거예요. 중국의 A2AD를 거꾸로 뒤집어서 우리도 너희 목줄 잡고 있어. 그 다음에 일본한테 야 우리가 이 정도까지 나왔는데 너 빨리 움직여야지 임마. 너희가 후방이냐 임마. 이제 후방 개념 없어. 쟤들은 기본이 1600km야. 너희 그 저기 뭐야 도쿄 그 요코스카 항구 거기 다 가는구만. 야 너 망했다 임마. 너희 전방이야 임마. 이제 옆에 와서 여기 서. 그렇게 해야 돼요. 두 번째. 세 번째. 제일도련 연합군 AI 킬랩. 제일도련 연합 AI 킬랩. 그거 우리 100번 박수치고 그게 문제가 발생하면 컨틴전시가 딱 발생하면 무조건 하이난에서 다이랜까지 이거 메가 정구로 가는 거다. 우린 그걸 전제로 하고 움직여야 된다고요. 그래야 중국이 문제를 안 일으켜요. 그래야 평화가 유지되는 거예요. 예. 자, 이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결론 뭐야? 이자들이 이런 상태를 제대로 딱 이해를 하고 그런 상태에 대해서 준비를 하는 그런 국가에 대한 복무를 하겠어요? 이자들을 정리하지 않으면 온 인류가 위험에 빠져요. 여기서 문제 터지면 세계재정권 문제야. 중국 인민해방군을 보호하는데 진심인 자들을 얼른 정리해야 돼요. 그리고
제가 오늘 정리한 것 같은 참 강력하고 노골적인 표현들이거든. 근데 앞으로는 이러한 언어, 이러한 방식으로 표현된 자주국방 군사 사상과 자주국방 군사 독트린이 국민적 합의가 돼야 돼요. 그냥 또라이 극우 우파 전쟁광에 너불대는 소리가 아니라 상식이야. 다 알아요. 네. 이렇게 나와야 된다고 이제는. 세상이 그렇게 돼야 돼요. 예, 오늘까지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